반갑습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 11시쯤 차를 타고 2시에 도착하는 경남 한양의 산불 현장이 있어서 거기 내려갔다가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바로 현장까지 가지, 바로 처음부터 현장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마침 산림청장이 또 유고가 생겨서 비어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돼서 내려갔다가 현장을 보고 아침 7시, 8시에 대피소에 계신 주민들 식사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여기 어딘데 이렇게 근사합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근사한 장소도 처음이고 사실은 이름 불러주면서 저렇게 불러내는 것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실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 30분 정도에서 35분 정도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20분 정도 저가 미운 분들은 빨리 집에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혹시 사진 같이 찍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찍으시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어느새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사실은 달려왔습니다. 정치도 바닥, 경제도 바닥, 외교도 바닥, 국민의 마음도 바닥인 상태에서 지난 8개월을 달려와서 경제도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가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무대에 살아나서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시점, 바로 얼마 전에 첫 내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그러한 시점, 8개월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방향은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래요. 사실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여러분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하고 마치고 가도 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네. 우선 그냥 몇 가지 지표부터 간단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잘 돌아가나? 우리가 경제가 바닥으로 갔었죠. 성장률이 쭉 떨어지다가 참 놀랍게도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탄핵된 날. 참 놀랍죠. 흔히 우리가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놀랍게 쭉 떨어지던 경제가 윤석열 탄핵된 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저 정도의 나이, 저 정도의 체격, 저 정도의 키, 저 정도의 체중이면 대략 어느 정도로 뛰고 어느 정도로 높이 뛸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경제가 한국 경제 정도의 체력이라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흔히 그것을 1.8 정도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5, 6%, 심지어 8, 9%, 10%까지 그렇게 뛰었던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초등 때 키 크는 거에 비해서 중등, 고등, 대학생 돼가지고 계속 키가 큰다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성장률이 계속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정도의 체력이면 아마 2, 3%, 4%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들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1.8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 밑으로 훅 떨어졌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뭘 했냐?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우리의 잠재적인 체력만큼도 못하게 떨어졌던 것을 지난 2025년에 6개월 동안에 원래 우리 체력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1.8까지 돌려냈습니다. 큰근히 돌려낸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대통령도 열심히 뛰고 다 열심히 뛰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뛰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잘하면 거기에 0.1 정도 더 붙일 수 있다. 1.9 내지는 2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심리지수 쉽게 얘기하면 나 이거 다음에 살 수 있을까? 내년에 다음 달에 계속 좀 소비 좀 할까? 이게 온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심리지수가 쭉 올라가면 경기가 좀 괜찮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는 저희가 요새는 어제 몇이었지? 하는 숫자가 헷갈릴 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박선원 의원님 계신데 박선원 의원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 대선 한참 전에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내놨는데 하나도 업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업시킬 것인가를 갖고 우리가 안을 짜서 그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면 정권을 바꾸고 정상적인 경제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만약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5년 잘하면 5천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5천 넘어버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는 더 어두운 지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나아지고는 있지만 청년 실업에 문제가 있고 경제는 양극화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그날부터 그 이전과 비교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느냐 회복되지 않고 있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 경제가 한번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 묻는다면 좋아지고 있느냐 좋아질 수 있느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추세와 심리가 중요하다면 여러분과 국민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와서 그렇지 돌이켜보십시오. 대통령 처음 딱 되고 정부 새로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기를 하겠어? 기억나시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나 하겠어? 결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적 괜찮게 협상을 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지도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관세 이렇게 매길 거냐고 딱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게임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게임이 한미 관세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는 그 협상을 한 나라가 미국을 이겼냐가 아니라 그 협상을 한 나라가 미국과 협상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안 좋게 결과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비교적 결과를 잘 선방했느냐 그 게임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왜 미국을 못 이겼니?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한국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어떻게 협상을 해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언론과 학자들과 국내의 경제인들이 평가를 했고 그 평가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비교적 선방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딱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하는데 투자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해,
미국이 원하는 돈만큼 투자하고 그 결정은 우리가 해, 미국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상업적 합리성.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국익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하겠다는 것을 이 모든 협상의 머리에다가 딱 씌워놓은 겁니다. 매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번 협상이요, 굉장히 만만치 않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빨리 끝내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대통령 나가려고 자기가 협상에서 일찌감치 끝내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끝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겠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버텼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협상, 어떤 협상을 하든지 간에 사실상 미국이 정해놓은 그 타임테이블, 시간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시간을 훌로 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열한 협상에 이 삿바싸움을 하면서 이거 깨줘도 좋아 라고 버텨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는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외교를 아는 분들, 경제를 아는 분들, 협상을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 센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을 잘했습니다. 우리 협상팀들이. 근데 우리 협상팀들이 다 하나가 차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협상을 끝낸 후에 돌이켜보니 이게 결정적이었구나. 저도 그 결정적인 걸 들었습니다. 뭐냐? 대통령께서 처음 이 협상을 시작할 때 절대로 우리 국익에 어긋나는 건 나 서명하지 않겠다. 절대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까지 버텨보자.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잘했던 협상의 실무자들, 난다긴다 하는 우리의 역전 노장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저도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간단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스가 다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잖아요, 배. 미국을 한국에서 배 만드는 능력하고 더 좋게 만들자, 세게 하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래 배 잘 만드는 전통이 없었다면 이번에 미국과 이 어려운 협상을 하는데 그나마 영어로는 레버리지, 한국말로는 지렛대, 협상으로 하면은 협상을 이끌어가는 카드, 이 배를 우리의 카드로 쓰면서 다른 것을 비교적 좋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꼭 필요한데,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데, 배가 필요하고 군함이 필요하고 전함이 필요한데 미국은 막상 만들 능력이 좀 딸리는데 한국이 이걸 딱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협상이 끝난 데는 뭘 느끼십니까?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솔직한 느낌이 뭐였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상황을 또 맞이할 겁니다. 각자 도생을 넘어서 각국 도생인 시대가 왔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국익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배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반도체든 원전이든 에너지든 로봇이든 다른 나라가 꼭 필요하고 미국에 꼭 필요하고 다른 강국이 꼭 필요한데 그들은 별로 못하고 한국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전략적인 강점을 만들어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대통령부터 온 국민까지 절박하게 깨닫는 과정이었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안고 우리는 함께 앞으로 헤쳐가야 한다. 맞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미국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렸던 관세가 미국 법에 안 맞는다. 이렇게 법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것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법으로 관세를 매기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의회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의회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법원이 이 근본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해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마 이미 정부에서 입장을 여러 각도로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변화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보면서 향후에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로 나눠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그냥 쉽게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을 한번 요점 정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 뭐 안 봐도 아시죠? 요새는 이 국무회의 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국무회의 재밌죠? 특히나 대통령들이 장관 깰 땐 더 재밌죠? 우린 죽겠어요. 대통령 바로 앞에 눈 딱 마주치는데 앉은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중에 한 분, 정성호 장관님. 우리 정 장관님이 국회의원을 벌써 몇 번을 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보다 더 힘들대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눈은 안 마주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재밌지만 제가 언젠가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넷플릭스의 정치 다큐보다 더 재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다큐 장르. 온 국민이 딱 관심 갖고 지켜보게 만드는 그러한 장르. 맞죠?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라는 데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가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발표의 주제는 뭐였냐면 K민주주의의 소명, AI 시대의 민주주의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엉터리 같은 계엄을 했는데 국민들이 탁월하고 지혜롭게 그 내란을 극복해 냈습니다. 전 세계는 이것이 그 이전에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우리 전통에다가 한강 작가가 그려냈던 805년 광주항쟁의 평화적인 시민 항쟁의 전통에다가 그것이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이번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다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K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소명은 AI 시대. 잘못하면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딥페이크를 이런 해가지고 확 뿌려서 정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선거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냐 하는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소명이 한국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괜한 그냥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님께서 국가 AI 전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AI 민주주의 분과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아닌 것 같아. 중국도 아닌 것 같아. 한국이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엇?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우리의 K민주주의는 이제 K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보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넘어서 전 세계의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하게 된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 보고를 이거는 거꾸로 간 건데요. 네, 다시. 이 국무회의하고 또 하나 쌍으로 재밌었던 게 업무 보고잖아요. 이거 이제 부처별로 쭉 가니까 정말 재밌었잖아요. 업무 보고가 끝나는 날, 저를 포함한 대통령만 빼놓고 모두 우리 공직자들,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부산 해수부였습니다. 업무 보고가 딱 끝나는 날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참 좋게 하시더니 맨 마지막 말씀을 친절하게도 6개월 후에 업무 보고를 또 하겠습니다. 아니 1년 후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하잖아요. 다들 얼굴들이 아주 굉장히 밝더군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통상은 이번에 끝나면 1년 후에 하는 업무 보고인데 왜 대통령님께서는 6개월 후에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을까? 지난 6월 4일에 시작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다음 업무 보고를 6개월 후에 한다면 다음 6월까지 딱 1년 동안 보통 같으면 그냥 업무를 반복적으로 할 그 시기에 이제는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 앞으로 6개월, 이제 이번 6개월간의 업무 보고는 TV에서 그러셨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6개월 후에는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확실하게 챙기는 그러한 6개월을 가져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대통령부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가 그렇게 뛰어서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말씀드립니다. 외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하신 다음입니다. 햇볕 정책이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하고 다 잘 지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맞다고. 외교라는 게 그런 거죠. 잘 지내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탄 국가 있잖아요. 탄 국가. 무슨 탄. 거기 사업을 하러 간 우리 기업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탄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선물했느냐. 이 왕관 비슷한 거. 이거 선물 딱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딱 받고 그 지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분한테 딴 얘기 안 했어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그거냐고. 원래 그분이 거기 가서 수주를 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수주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샤오미, 이거 대통령께서 나가시기 전에 샤오미 개통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일본이 세게 승리했잖아요. 미국이 뛰고 중국이 뛰니까 일본이 이러다가 한국이 뛰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세게 다시 해봐야 되겠네 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강한 총리가 됐는데 원래는 그분의 정치 성향상 훨씬 더 이른바 우파적으로 더 세게 한국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주제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지도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의 정치관은 지켜질 수 있으나 오늘 현재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서 비교적 절제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얼마 전에 새해 첫 식사를 국무회의 끝나고 청와대에서 끝나고서 청와대 바로 옆이 삼청동 저 총리 공간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데서 수제비를 먹고 어떻게 저희 공간에 와서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정상회담 하면은 그런 거, 예를 들어 왕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샤워,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밤잠 못 자서 죽겠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났을 때의 지도가 지금 역대 정부 중에 제일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괜찮잖아요. 국정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근데 왜 잘하는데 또는 뭘 제일 잘하는데 물어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외교가 1번입니다. 외교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교는 뭐냐?
지금의 외교는 그냥 가서 외국 사람하고 손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출렁이고 외교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국익과 우리 서민들의 경제와 한국 경제의 구조와 진로와 방향이 모든 게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경쟁을 맨 앞에서 풀어내는 전략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학파예요? 외국서 공부했어요? 국회 외통위를 엄청 오래 했어요? 대학에서 외교를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박찬대 우리 대표께서 계시네요. 박찬대 대표 기억하실 텐데 지난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계실 때 보통이면 당대표들이요 그냥 센 나라 몇 나라 정도 이 대사들 만나고 말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참 많은 나라의 대사들을 거의 매주 쭉 지속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때 저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준비가 탄탄하게 갖춰진 준비가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우리에게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오늘과 같은 좋은 여건을 만들어냈다. 투명하게. 지난 한미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대통령과 또는 비서실장과 또는 장관들이 대기업의 CEO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국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다음에 기업의 CEO까지 완전히 한 팀이 돼가지고 달려드냐 관세 협상을. 진짜 팀을 짜고 우리 팀 플레이 잘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하자. 10년 전, 20년 전에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기업의 CEO들을 그렇게 자주 만난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저놈들이 만나서 뭔 짓을 하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1도 없잖아요. 왜?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노동계와 함께 투명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제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스피를 5천을 확 넘겨버리는 그것, 상법 개정 등등 그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A, B, C, D, AI, 바이오, 콘텐츠, 디펜스, 에너지 이런 등등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초석을 잘 놓은 거죠. 사실 AI 얘기하지만 GPU 이 정도 들어올 줄 몰랐죠. 해냈잖아요. 바이오, 콘텐츠, 방산,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막 뛰고 있잖아요. 비서실장이 막 가서 방산에 대해서 뛰는데 괜찮은 소식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제가 귀띔을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뭐 수출하는 분들, 뭘 수출하든지 간에 잘 되는 분들은 그 수출하는 거에 1%? 한 0.1% 정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에 기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내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옛날에는 미제문 뭣도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국 제문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K 프리미엄이 된 거죠. K자가 붙은 것이 다 프리미엄이 된 거.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 저게 무슨 주인지 아세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두 가지. 첫째, 우리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세 번째랍니다. 앞에 있는 두 개가 어디냐? 뉴욕에 있는 박물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뉴욕하고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여러분 가보셨지만 그 중에 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그 나라 거예요? 남의 나라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거예요. 우리 것을 박물관에 채워놓고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작년에 몇백만? 600만을 넘었다고 하던 거예요. 또 하나,
100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박물관 관장들이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일본 박물관도 와서. 그 다른 나라의 모든 박물관은 주로 은퇴하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우리는 유모차를 끌고 오네. 20대, 30대. 이 놀라운 우리의 문화적인 에너지와 열정들을 우리가 모아내서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그러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시당 행사인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이제는 집권당이고 문화국가의 선도정당이고 글로벌 선도정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화적 품격 있게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당, 그런 정치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는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정치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거의 마지막 대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주로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를 했는데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언론들에서는 왜 대통령이 저 얘기를 저렇게 여러 번 하는가라고까지 했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산재, 안전, 생명, 자살, 산불. 오늘 산불 현장에 갔다 왔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중요한 걸 바꿨습니다. 우리 군의 헬기가 훨씬 쉽게 동원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딱 났을 때 그 산불에 헬기가 투입되는 시간을 30분을 땡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쉽지 않죠. 산재 현장에 저도 가보지만 큰 데는 그나마 괜찮지만 50억 이상, 50억 이하,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줄지 않거나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일부 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줄여야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노동의 희생 위에서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단계는 벗어내야 하고 또 그런 정도는 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품격을 세계 앞에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과 정치와 노선은 계속 일관되게 관철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옳고 바른 길이다. 그렇게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비교적 좋은 얘기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제가 문화 얘기했지만요. 이게 아마 조금 전에 이게 드라마 얘기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 84편, 10년 전에 84편, 그 전에 100몇십 편, 옛날 84편은 올라가는 84편, 지금 84편은 떨어지는 84편.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돈은 딴 데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각성하고 경계심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장관들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당에 오래서 있던 분들, 국회의원들, 다선들, 장관들분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정동영 장관도 계시고 김성환 장관도 있고 정성호 장관도 계시고 김윤덕 장관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민주당이 배출하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내각을 교체해가면서 만들 그러한 장관들이 딱 그 중심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핵심 골간이죠. 법무부, 행안부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경훈 장관, 김정관, 한성수 장관 같은 건 내부 출신인데 정말 일 잘하시거든요. 경제인들이죠. 대통령께서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경제인들입니다. 경제인들이 실물 경제를 잘하니까 꼭 이분들을 모셔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한 축을 이뤘고 정말 이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국무회의 보고 조금 쫄기도 했는데 이제는 국무회의 하면 다들 그 국무회의를 즐기면서 함께 파도를 타면서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국무회의, 살아있는 국정이 되고 있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관료를 했던 분들 중에 장관들이 된 분입니다.
드립니다. 네 번째, 윤석열 때 했던 분들 또는 보수 정권에 계셨던 분들, 송미령 장관, 식약처장, 권오을 장관 같은 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분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에서 삼선까지 했던 분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느냐? 지선 대선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개혁의 원칙을 딱 지키면서도 그러면서 중도와 보수를 끌어안는 그러한 길로 왔다. 친정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개혁과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유일한 정당이고 그러한 틀로 정치의 틀을 넓혀갈 것이다. 그 구성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에서 한번 그런 것을 출렁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다해서 검증을 해도 놓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큰 기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해나가고 더 좋은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생각해 왔고, 그리고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나면 일종의 뉴 노멀, 새로운 통합의 질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 속에서 국민들을 크게 개혁적이고 그러면서도 통합해내는 그러한 기조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내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의 미래에 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이 정부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 그리고 특히나 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가 이 정도 왔는데 이게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중심으로 왔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도 못 살고 서울조차도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 주도 성장으로 가보자.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또 좀 더 먼데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소멸될지도 모르는 곳, 인구가 줄는 곳,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이런 부분들을 다 활성화시키자. 그걸 5국 3특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지방주도 성장의 큰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행정통합, 그런 것도 다 그 일환입니다. 인천은 그 큰 지방주도 성장의 전략 중에서 수도권에 속해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은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조금씩 각각 다른 조건과 방향과 비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조금 더 문화적인, 조금 더 경제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 중심적인 부분들이 남고 이렇게 점점 다른 지방으로 가겠죠.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대한민국을 그랬듯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바로 이곳 인천의 민주당과 인천에서 만들어낼 그러한 새로운 비전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전통적인 지역, 거기에 새로운 지역 속에서 어떻게 초연결 교통물류 허브를 만들어낼 것인가,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양자 바이오 융합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은 비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분에서 조금 지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난 8개월 열심히 뛰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그렇게 뛸 수 있었던 대회는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정당 민주당이, 민주당을 지켜내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가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당정이 혼연일체로 뛴 결과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추락하는 흐름을 반전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달려갈 4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자 하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